2011학년도 성균관대 문제인데 인문 1 이게 선생님 볼 때 제일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 지시문 분류가 어려워. 다른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들 보면은 분류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이거 분류를 하려면 이 분류 어떻게 됩니까? 1 4, 5 맞아? 1, 4, 5랑 2, 3. 확실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너가 생각할 때 확실해? 맞는 거 같아? 아니, 저는 이게 돌아가고 있어서 조용히 했어요. 뭔 줄 몰라. 어디? 네, 하여튼 저기 뭐야 맞습니다. 1, 4, 5, 2, 3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분류하기가 되게 어려워. 일단 왜 분류하기가 어려운지 얘기를 해줄게. 자 여기서 보면 문제 1번 제시문 1에서 오는 사회정책의 윤리적 토대. 성대는 항상 뭘 줍니까? 이 주제어를 주지. 사회정책의 윤리적 토대. 여기 핵심은 이 윤리적 토대라는 말에 있어요. 윤리적 토대 어떤 거냐? 이 윤리적 토대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분류해요? 한 입장, 두 입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두 개. 그래서 A 입장, B 입장. 아까도 말했지만은 1, 4, 5하고 2하고 3으로 분류가 됩니다. 잘했어? 왜? 1, 4, 5, 2, 3으로 분류가 돼. 이거 왜 이렇게 분류가 되나 한번 보자. 제시문 1.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행복을 좋은 것이라고 본다. 자, 이거 1 뭡니까? 지금 뭐가 나왔어 바로? 그렇지. 최대 행복의 원리죠. 뭐야? 행복을 최대화하라. 이거 무슨 입장이야 이게? 공리주의야, 공리주의. 딱 보면 금방 알죠? 그런데 얘네는 뭐라고? 이 행복은 어떤 것이다? 이것이 좋은 것이야, 좋은 것. 좋은 것. 우리가 이걸 한자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선이지. 그지? 영어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영어로 뭐야? 이체리티. 또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도덕의 기초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을 좋은 것이라고 그래. 좋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좋지. 그지? 그 좋다야. 알겠지? 그거랑 같은 겁니다. 이 행복 개념이 좋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개념이 더 큰 개념이야.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근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행위의 옳음은 행위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도가 비례하여 행위의 그름은 불행을 산출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자, 그러니까 어떻다? 행복을 증진시키면 어떻다? 이것은 옳음이지. 그치?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거 달리 말하면 이제 좋음이 증진이 되면은 옳음이고 이제 불행이 증진이 되면은 나쁜 거지. 이것은 이제 그름이 되는 거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 뭐야? 좋은지 나쁜지야. 그러니까 옳음하고 좋음의 관계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좋음이지. 자, 그러니까 요런 개념적인 구별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 좋음하고 옳음하고 있어. 옳음하고 좋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에요. 또는 뭐가 또 있어요? 만족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뭐 효용이라든지, 유용하다라든지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익이 증대가 되면 좋죠. 행복하지. 그러겠지? 그러면은 그 이익을 증대시키는 행위는 어떤 행위? 옳은 행위. 이렇다는 얘기지. 공리주의에서 얘네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리주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 이 옳은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권리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요 구별을 좀 잘 해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설명은 안 하지만은 요것이 우선한다라고 보는 것이 의무론입니다. 이해되지? 이 기본적인 개념을 요걸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교과서적으로 그냥 뭐 의무론은 외우자. 정언면법. 그래서 그냥 외워갖고서 답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 자, 이때 행복이란 쾌락을 의미하거나 고통이 부재를 의미하며 불행이란 고통을 의미하거나 쾌락이 결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립니다. 먼저
어떤 행동이 한 개인에게 초래하는 모든 쾌락과 고통을 각각 합산을 합니다. 양쪽을 비교했을 때 만약 쾌락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많으면 그 개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는 옳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학원에 오는 이유는 뭐야? 졸리고 고통이 있잖아. 졸리고 비용도 들고 돈도 써야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노출 문제 풀려면은 머리에 쥐도 나고 그런 고통들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의 지식을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성장하는 게 있고 논술 준비해서 논술 실력을 키우는 것도 있고 이때 얻는 쾌락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야? 그럼 이거 상당히 불합리한 선택을 한 거네. 아니면 이해돼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지. 그지? 개인이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로 고통 쪽이 많으면 그것은 그런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방법으로 관련된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이런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선택을 하듯이 어떻게 한다? 공동체 전체는 어떻게 돼 있어?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지. 그 개인들이 느끼는 고통과 쾌락을 다시 합산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관련된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위 과정을 반복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쾌락의 합과 고통의 합을 계산해낸다. 그리고 양쪽을 비교했을 때 쾌락의 합이 고통의 합보다 크면 그 행위는 관련된 개인들 전체 혹은 공동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옳은 행위로 평가되며 반대로 고통의 합이 더 클 경우에는 그 행위는 같은 공동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런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자, 여기서 행복 증진하는 거.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들, 개인의 고통들을 다 덧셈 뺄셈을 해갖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최대 다수의 이제 최대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죠. 최대 행복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원리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자, 제시문 2를 봅시다. 권리, 특히 정부에 맞설 수 있는 권리란 개념은 정치 사회가 분열되어 있어서 협동이나 공동의 목표에 대한 모두가 부질없는 곳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용도를 발견한다. 자, 지금 2에서는 뭐 얘기하고 있어요? 권리를 얘기하고 있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분열되어 있어. 그래서 협력해라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협력을 안 해. 그치?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정부에서는 하라고 하고, 어떤 주민들은 또 해달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때?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고, 계속 분열되는 것으로 남아있겠지? 그래서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 호소를 해도 부질이 없어. 그럴 때 뭐가 등장한다? 어떤 개념이 나타나? 최종적으로 권리라는 개념이 나타난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 환경이 파괴되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생존권에 대한 또는 환경권에 대한 그런 권리, 이거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멈칫하게 되는 거야. 왜 우리 생존 권리를 무시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관심은 국가라는 선박에 부는 맞바람이었다. 야, 맞바람 치면 배가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지. 그러니까 국가하고 개인의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와 그리고 이 개인이 특히 이 개인의 권리가 어떤 관계? 이것이 서로 이제 대립적인 이런 관계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자유주의자들 개인의 권리잖아. 그치?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이것이라는 주장은 권리 철학적 핵심을 잘 표현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사회정책과 외교정책을 두고 계속 분열할 것이야. 그리고 만일 경제가 침체되면 그 분열은 더욱 거세질 수 있어. 우리 법률과 제도들이 이런 문제들을 논쟁할 수 있는 근거규칙으로 자리 잡히길 원한다면, 즉 우리 법률과 제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서 작용을 해야 돼. 그럼 규칙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렇다면은 이 근거규칙들은 지배계급이 약자들에게 부과하는 정복자의 법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법률하고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복자의 이제 압제적인 그런 법률과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 경제, 외교 정책을 규정하고 이해하는 많은 법률들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어. 얘네들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왜? 중립적이지 않아. 왜 그럴까? 그렇지. 그 다음에 나오잖아. 그 법률들은 상당 부분 공동선에 대한 우리 공동의 이익이라든지 서술하는 공동 퍼블릭굿에 대한 다수의 견해를 반영한다. 이게 중립적이지 않은 이유는 왜냐하면은 이제 다수의 견해. 사실 다수결에서 이제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지? 자, 이제 다수의 견해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권리 확보하는 확보하는 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도, 이게 법이나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수의 존엄성과 평등을 존중해 줄 것이라는 다수자의 약속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 이 제도가 확립되면 어떻게 된다? 소수자의 존엄성과 그리고 뭘 보호해? 권리를 보호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어요? 강조점이 소수자입니까? 존엄성입니까? 존엄성과 권리입니까? 그렇지. 소수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수자는 다수자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지?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소수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통상적으로 다수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법률과 제도는 다수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고 따라서 소수자가 무시될 수가 있는데 이 무시되는 사람들의 권리하고 존엄성을 보호해라. 이게 중요한 거야. 그지? 뭘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야. 존엄성과 권리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뭘 목표로 삼고 있어? 존엄성과 권리라고 하는 이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가 공리주의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입장이라고 부를 수 있어? 권리를 중시하는 거? 이게 의무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의 존엄성과 권리를 의무로 삼는 거지. 이해돼?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걸. 근데 그 의무론이 뭔지 공리주의만 알고 의무론이 뭔지 모르면 막 저걸 윤리주의적 아니면 권리주의적 이렇게 써? 윤리주의적이라고 쓰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그 부분 선생님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 일단 제시문 다 읽고 나서 할게. 여러분들이 이 개념화를 해내야 좋은데 개념화를 못할 수가 있단 말이야. 조금 이따가. 제시문 3. 우리는 사람들이 갖는 성향이나 경향성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만족시킬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야, 여기서 성향이나 경향이 있어요. 경향성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칸트 같은 경우에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욕구를 말해. 욕구. 그리고 배고프면 우리는 밥을 먹으려고 하죠. 졸리면은 자려고 하고 아프면은 쉬려고 그러고 이런 게 다 욕구들이란 말이야. 이런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지? 이게 자연적 욕구야. 그지? 이것을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야. 욕구를 만족시키면 어때요? 좋죠. 그지? 근데 그 좋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뭐냐? 오히려 사람들이 목적들을 추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한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정의의 원칙들을 통해서 욕구와 포부를 제한하려고 한다. 자, 뭐라고? 정의의 원칙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뭐한다? 욕구와 포부를 어떻게 한다? 제한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이것도 의무론이잖아요. 응? 3번도 3번은 칸트의 의무론이잖아요. 칸트의 의무론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용어상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롤스의 의무론이라고 보는 게 맞지. 롤스가 이제 자신은 칸티안이라고 얘기하거든. 칸트를 계산한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칸트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칸트의 주석가들, 칸트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후학들이지. 이런 사람들은 롤스를 공격하거든. 너 칸티안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것은 뭐 세부적인 논쟁이고, 근데 이 옳음과 좋음 이런 개념을 써가면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롤스지.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칸트하고 롤스가 그래서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공정은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 문장 보고서 얘기를 해줄게. 정의 원칙도는 욕구와 포부를 제한하는 거죠. 이런 입장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말할 때 옳음이라는 개념이 좋음이라는 개념을 선행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정의의 핵심을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은 공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공정으로서의 이제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입장에서는 뭐가? 옳음이 좋음보다 우선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다라고 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옳음이 중요하다. 옳음.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해갖고 뭐 분식집에 가서 김밥을 함부로 훔쳐 먹으면 안 되죠.
내 만족시키면 내가 나의 자연적 경향성을 만족시킬 수 있어 욕구를. 그럼 좋지, 그지? 좋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타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게 아니야.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옳음이 우선한다는 거지. 여기에서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롤스의 트레이드마크예요. 존 롤스의 트레이드마크야. 롤스의 정의의 핵심을 뭐라고 한다? 공정입니다. 근데 롤스가 이 공정에 대해서 데피니션 안 해. 책을 읽어보면은 데피니션이 없어.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지.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는 상태. 어느 누구도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공정한 상태라고 이제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접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어하다라는 게 뭐냐? 어느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잖아. 합의를 하는 게 그것 때문에 합의를 하면은 이제 불평을 제기하지 않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옳음이라는 개념이 좋음이라는 개념에 선행한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의의 우선성이란 어떤 면에서는 정의를 위반하고 요구하는 욕구는 무가치 않은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게 뭐는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말을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정의의 우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의의 우선성. 정의가 우선합니다. 옳음이 우선한다는 거야. 이해되지? 뭐에 우선해? 좋음에 우선해. 뭐에? 행복에 만족이. 그것보다 우선적인 거야. 행복 추구가 먼저가 아니라. 자, 왜 정의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가? 정의를 위반할 경우, 그러니까 정의의 우선성에 따르게 되면 우리는 정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지? 정의가 프라이어리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위반하면 안 돼. 요게 이제 명령하는 거는 이제 정의를 위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요거에 대한 이유가,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디그니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정의를 위반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간의 경향성 및 필요와 관련된 것들은 시장 가격을 가져. 필요와 상관없이 어떤 취미나 놀이에만 관련된 것들은 애호 가격을 가져.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있는 것은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는 가격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 곧 존엄성. 이 내재적 가치, 존엄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뭐다? 내재적 가치를 존엄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재적 가치하고 다른 거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없어? 이제 존재하는 거. 이 인간이 쓰려고 만든 거잖아. 이 분필의 가치는 어디에서 이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도움을 줄 때. 그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칠판에 쓸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그지? 이 분필을 만약에 이렇게 긋고 해도 얘가 사실 제대로 잘 안 써지고 미끄러지고 자꾸 부러지고 그러면은 어때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 기능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되니? 이런 거 외재적 가치야. 왜냐면 얘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얘 바깥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인 거지. 그지? 근데 인간은 그 자체로 어때요? 가치가 있는 거야.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근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번 이제 그 특징을 다른 말로 한번 다른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대체가 불가능해. 여러분들은 뭘 갖고 있어? 고유성을 갖고 있어. 어떤? 유니크니스. 어떤 고유성? 대체될 수 없는. 이해돼? 예를 들어서 이 분필 부러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기 있는 분필 새로 갖다 쓰면 되지. 그지? 여러분이 죽었어. 그럼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은 복제인간 만들어서 갖다 줘. 복제인간이면 똑같을 수도 있겠다. 구별이 불가능하면, 식별 불가능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닮은 다른 아이를 또 낳았다고 해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그 슬픔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같이 똑같이 생기게 자라나서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해. 사물은 대체 가능해.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는 그런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하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교환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돼? 근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고, 근데 인간은 존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여러분이 생활과 윤리나 이런 데서 배우는 게 뭐야? 인간을 그 자체 목적으로 대우하고 수단으로 대우하지 마라. 왜? 얘는 수단이죠. 그치? 그 자체로 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은 목적으로만 대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존엄성을 갖는다. 인간만이 윤리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존엄성을 갖는다. 존엄성을 갖는 이유가 왜냐하면 윤리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정확한 이유는 아닌데 칸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서는 윤리적 가치는 윤리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제 그 도덕 법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그런 이성을 가지고 윤리 법칙, 도덕 법칙을 알 수 있으니까 어떻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존엄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사실 이것도 논증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 제시문에 나온 것만 보자. 인간만이 윤리적으로 집단적인 존엄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도구나 수단이나 자원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가 돼야 된다? 아까 선생님이 그 칸트 두 번째 정언명법 얘기했던 거 그거 나오죠? 인간을 뭘로 대화하라? 목적으로 대화해야 되는 것이지 뭘로? 수단으로 그렇지. 수단으로서는 이것을 안 된다. 목적으로 대화하라. 이런 얘기죠. 그치? 야, 얘는 뭐예요? 의문이지, 의문이나 2번이랑 3번이랑 차이점이 차이점이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공통 입장이긴 하지.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지? 똑같아. 권리 존중하라는 것도 똑같아.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 근데 저 밑에 3번에서 정의를 우선시하면 권리를 제한을 하는데 그거는 2번 잠깐만. 정의를 우선시하면 권리를 제한한다니? 그 욕구와 포부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아니에요? 그럼 그걸 약간 그렇지. 자유로운 권리겠지, 이것도. 근데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자, 한번 생각을 해봐. 롤스의 정의의 원칙의 첫 번째가 뭡니까? 평등한 자유야. 평등한 자유. 근데 자유를 분배하는 거야. 평등하게 분배를 해야 돼. 그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모든 개인이 다 자유롭지. 이 말이 모순되지 않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자유로워야 돼. 최대한 자유로워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것은 평등하게라고 하는 원리적인 게 들어와. 분배의 원리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껏 자유라는 표현을 안 쓰지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이것은 뭐니? 자유라는 표현을 안 써. 그건 뭐야? 우리가 방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욕구와 포부를 제한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유가 분배되는 원리를 이 정의가 규정해 준다고. 어떻게 해야 돼? 밀도 그러죠. J.S. 밀. 자유론에서 그 자유주의자야. 공리주의자면서 자유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할 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의 자유는 각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단 어떤 경우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어떻다? 그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뭐 위해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미리 뛰어나서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실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 선생님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다른 사람 자유 침해하지 말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치? 근데 뭐 미리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것을 좀 공식적으로 글로 썼기 때문이겠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욕구와 포부를 제한한다는 게 이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분배시키는 원리에 해당되는 거야. 우리가 원리적인 거야. 그 정의가 더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권리, 소수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거, 이것을 규정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돼? 무슨 말인가? 지금 이제 질문을 잘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시문을 놓고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제시문의 관계를 봐야 돼. 지금 두 명의 질문으로 써 있다. 그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이 순서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야. 한번 보자. 제시문 4번. 정부는 필요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서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최저임금법을 제정하며 주택임대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독점을 제약하며 관세 장벽을 세우고 일자리를 보장하며 화폐 공급을 관리해야 하는가. 이와 비슷한 질문들에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이 대답에 대해 그렇다면 당신은 사람들 굶주리게 할 셈이죠? 라는 대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규제가 제거되면 이 사람 무슨 얘기합니까? 제시문 4. 자, 일단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합시다. 제시문 4에서는 뭐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의 규제를 제거하라는 거지. 정부의 규제를 제거해라. 요것이 결론이야. 그런데 요 제시문 4를 요약할 때 여러분이 뭐라면 정부는 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써요. 또는 뭐가 있어? 사회보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그렇게 쓰면 안 돼.
이 제시문의 입장은 사회보장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입장이 아니야. 그건 너무 협소한 주장이야. 얘를 섭섭하게 왜? 여기 사회보장하고 관련이 안 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최저임금법을 제정하면 이것은 다 관련되죠. 주택임대 상한선도 관련이 되죠. 독점이 사회보장 복지하고 관련됩니까? 아니야. 관세강도 관련됩니까? 아니야. 그지? 화폐공급 이것도 관련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은 사회보장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중에 일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돼?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지 말아라,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 저기 할 때 결론을 쓸 때 딱 보고서 하고서 그냥 바로 사용자 이럴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쓰는 개념이 맞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래서 규제가 제거되면 기존의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해야 되고, 자, 규제를 제거합니다. 규제를 제거하면은 어떻게 된다? 투자가 확대가 됩니다. 투자가 확대가 돼. 자,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세워지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의 욕구 만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비자의 욕구 만족이 증대된다. 자, 욕구 만족이니까 이거니 행복이 증대되는 거죠. 행복이 증대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복지수에 의존해 살기보다는 더 이익이 되는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더 잘 충족시켜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노동을 하면서 더 잘 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익이 되는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욕구와 필요를. 규제를 제거하면 욕구와 필요를 더 잘 만족시킨다. 왜냐면은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서 소비자의 충분을 만족시키는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얘네들은 일자리를 얻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거 공리주의야 의무론이야? 행복증대야, 행복증대. 이건 어렵지 않아. 자, 만약에 제시문을 이렇게 줘봐. 이거 일단 떠올리지 말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부는 규제하지 말고 시장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면 그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제시문이 나왔죠. 자유시장. 그럼 그건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공리주의야 의무론이야? 그 의무론으로 분류를 해야 돼. 그치? 여기서는 이익이 증대되기 때문에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는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돼. 논리가 어떤 논리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 제시문 5도 보세요. 미국의 경우 소수자를 우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 철폐 정책. 이게 뭐야? 영어로 어퍼머티브 액션이야. 알겠지? 어퍼머티브 액션이고 이것을 우리말로는 적극적 우대 조치. 우대는 빼기도 하고 우대 조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소수자를 이제 존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할당제죠. 할당제. 미국 대학 같은 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 백인들하고 이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쿼터 내에서 소수 인종끼리 경쟁을 하게 만들죠. 쿼터를 만드는 거야. 그럼 역차별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떨어진 백인보다 붙은 유색 인종이 점수가 좀 더 낮을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소송도 있었지 예전에. 자, 그건 그렇고. 자, 5모델에서 첫째 인종, 성, 민족의 다양성은 백인 남성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유익한 캠퍼스 환경 및 작업 환경을 제공해준다. 이제 이 다양한 인종이 얘네들이 이제 소수 인종들 존중하니까 다양한 인종이 이제 어떻게 된다?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유익해. 자, 뭡니까? 좋은 거죠. 그지? 옳은 거야? 아니야, 좋은 거야. 얘네들이 권리를 존중해서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좋기 때문에 해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작업장에서의 포용성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해 더 필수죠. 왜냐면 이런 소수자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흑인과 여성이 미국의 부족한 노동력도 확충할 수가 있어요. 부족한 노동력을 이제 확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셋째, 모든 소재들 미국 다문화주의 커리큘럼은 만인의 이해를 넓고 모두를 풍요롭게 한다. 이제 문화적인 이해가 어떻게 된다? 풍요로워져요. 이것도 좋은 거죠. 풍요로워지는 것은. 넷째,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와 일정표에 따라 수행한 특별한 사람들 자신의 직업에서 더 돋보이고 성공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독한 모집단에서 역할 모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유발할 효과. 자,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야. 결과가 좋아야 돼. 효과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롤모델 제공해갖고 좋다는 얘기죠. 롤모델.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어요, 지금? 오바마.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여기서 보자.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일단은 분류가 그래서 여기서 일성으로 분류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얘네들 다 뭐예요? 얘네는 공리주의. 물론 공리주의는 결과주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B는 뭐야? 여기는 얘는 의무론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 답을 쓸 때 여기서 처음에 어떻게 쓰고 들어가요? 사회정책의 윤리적 토대로 재심은 일상은 공리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반면에 재심은 이상은 의무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채용이가 지적을 했듯이 이렇게 질문을 했듯이 만약에 공리주의는 아는데 의무론은 몰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그럴 때는 핵심이 뭐니? 지금 여기에서 권리. 그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윤리적 토대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행복이 토대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사회정책의 윤리적 토대로 재심은 1, 4, 5는 행복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재심은 2와 3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행복보다는 그 다수의 이익이라고 쓰면 다수 이익이라는 말보다는 행복이라는 말이 좀 더 낫지. 다수의 행복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익이라고 해도 뭐 틀리진 않아. 이해돼?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는 일이 앞에 나와서 상관이 없는데 아까 여러분들 질문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이 선생님의 재심문의 관계를 보라고 그랬잖아. 그냥 재심문을 성제를 이제 뭉뚱그려서 요약을 하지 말고 재심문별로 요약을 하라고 그랬어요. 요약을 하는데 뭉뚱그리지 않았을 때 순서대로 그냥 1, 4, 5, 2, 3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저것들의 관계를 밝혀가면서 할 거냐 할 때 좀 더 나은 답안을 쓰려고 하려면 어떻게 재심문들의 관계를 보는 게 좋아요. 재심문의 관계를 재심문의 관계에서 볼 때 재심은 1은 뭐예요? 공리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그리고 재심은 4하고 5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소수자 우대 정책 그리고 정부 규제 철폐라고 하는 물론 소수자 우대 정책이 훨씬 더 구체적인 거죠. 그치? 그런데 그것은 뭐 4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그냥 같은 수준에서 보면 되기 때문에 순서가 원리적인 것, 추상적인 것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이런 공리주의 원리에 따라서 재심은 4는 정부의 규제를 제거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럼 여기서도 봐봐. 2하고 3 중에서 뭐가 원리입니까? 어떤 게 더 추상적이고 더 3이야? 뭐라고? 2야 3이야?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작용해서 제도를 규제하는 거죠. 뭐가 3이야? 3이지 3. 3은 정의 우선성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상적인 것을 우리 법률과 제도에다 적용한 거야. 법률과 제도에다 적용하지 않고 특정한 정책에 적용할 수도 있지. 그치? 대신에 얘네들 법률과 제도에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게 좋아? 3, 2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해돼? 그래서 원리적인 것을 쓰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그 의무론적인 원리에 따라서 법률과 제도가 소수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니? 안 어렵지? 할만해? 재심문 자체가 원래 이게 아까 선생님이 이거 분류 잘못한다고 그랬잖아. 분류를 잘못하는 이유가 요거야. 5하고 2 때문에 그래. 얘네들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 뭔지 알아? 그렇지, 소수자야. 애들이 뭐에 방점을 찍어? 요걸 여러분들이 다수결에서는 항상 소수자 존중 이렇게 배우지. 그래갖고 소수자라고 하는 거에 이게 B를 받아갖고 두 개를 같이 묶어버려요. 근데 5번에 소수자가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이익이 그렇지. 논리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소수자라는 게 그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이익이 된다는 게 논리의 핵심인 거야. 이 우리 프로그램을 왜 해야 되냐? 사회 이익이 되니까야. 소수자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이해돼요? 사회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소수자가 이제 끼어든 거죠. 여기에서도 뭐예요? 법률과 제도를 우리가 왜 잘 만들어야 돼? 존엄성과 권리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되니? 됐어? 요걸 헷갈려. 요걸 같이 묶으면 된다고. 이걸 조심해야 돼.